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집을 잠시 소개하자면 부모님과 형 그리고 누나가 있습니다. 형과 누나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고 저는 결혼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시골 마을에서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가족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집은 아빠의 동생인, 그러니까 저에게는 작은 아빠 그리고 작은 엄마를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챙기며 살고 있어요. 우리 아빠에게 작은 아빠는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늘 근심이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에 병원을 그렇게 많이 다녔다고 하니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아빠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컸고 작은 엄마와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제 어린 시절 기억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우리 아빠를 붙들고 기뻐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빠가 결혼한 뒤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눈을 감기 전 우리 막내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갈 수 있어서 지금 눈을 감아도 원이 없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작은 아빠의 삶은 평탄치가 못했는데요.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도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그 시절에 두 분이 검사 같은 걸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다들 작은 아빠의 몸에 이상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고 추측만 해볼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두 분에게는 평생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작은 아빠를 보며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불쌍한 것, 불쌍해서 어쩔까나, 내 업보다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 항상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만약 내가 잘못되면 니들이 우리 대진인 거다. 하나뿐인 네 동생 부부 니들이 신경 좀 써주거라 라는 말을 수시로 하셨어요. 아마도 작은 아빠 부부에게 자식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 우리 부모님 위로 큰아빠가 한 분 계셨는데 사업을 한다며 할아버지의 재산을 야금야금 가져간 뒤로는 연락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억지로 내려온 듯 했는데 큰아빠 부부는 할아버지가 남긴 집 한 채마저도 본인들이 장남인이 가져가야 한다며 떼를 썼고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다며 아빠와 작은아빠가 다 포기하고 그냥 다 줘버린 상황이었어요. 그 뒤로 큰아빠는 고향에 내려온 적도 거의 없었고 제사도 우리 부모님이 다 지냈어요. 그럼 큰아빠는 정말 어쩌다 고향에 내려오는 날이면 아주 고급차에 옷까지 쫙 빼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다녔었는데 항상 작은아빠와 작은엄마를 무시하기 바빴어요. 특히 큰엄마는 동서는 자식도 없고 서방님도 그 모양이고 동서 팔자도 참 박복하다. 동서 친정도 지지리도 못 살았다며 어쩜 그렇게 동서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작은 엄마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랬으니 우리 가족 모두는 큰아빠 부부를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간혹 내려오게 되더라도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그랬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니들은 작은아빠 작은엄마를 니들 부모같이 잘 챙겨야 한다. 니들 작은엄마 작은아빠한테 가족이라고는 우리가 전부잖니?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삼남매는 정말로 두 분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심지어 작은아빠 환갑 때 우리 삼남매가 작은아빠 친구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가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그런 우리에게 자식들도 아닌데 뭘 이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한다고 친자식이 되나?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말을 듣던 우리 형이 부모한테 얼굴 한번 안 비추는 아저씨 자식들보다는 우리 같은 자식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시죠. 라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우리 형제들을 보며 작은아빠 작은엄마는 항상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아빠 작은엄마에게는 약간의 문제라면 문제가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몇 년 뒤부터 작은아빠가 한두 잔씩 마시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만취 상태로 지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작은엄마 말로는 남들 다 있는 자식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 거야 이라며 작은아빠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작은아빠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에 자신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작은아빠는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그런 작은아빠로 인해 작은엄마의 근심도 쌓여만 갔어요. 거기다 우리 부모님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평소에는 정말 멀쩡한 작은아빠가 종일 취해서 정신줄을 잃고 참 많은 사고를 쳤거든요. 그중 가장 어이없는 사건이 동네로 들어가는 길목에 도랑이 하나 있었는데 한잔하신 날에는 어김없이 작은아빠가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가 그 도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그렇게 도랑에 빠져 끙끙대면서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우리 아빠에게 바로 전화해서는 저기 말이야, 자네 동생이 도랑에 빠진 것 같은데 빨리 가봐야 쓰겠구만, 이라는 말을 수시로 하게 이르렀어요. 그 말에 아빠가 뛰어가면 도랑에 빠진 작은아빠가 형님, 나 좀 꺼내줘요. 움직이지를 못하겠수. 그러고 계셨어요. 참 이상했던 것이 항상 같은 위치, 같은 도랑에 빠진다는 거였는데요.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거기에 물도 많지 않았고 충분히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깊이였는데도 나오지를 못하고 항상 우리 아빠를 찾았어요. 어느 날은 아빠와 제가 그 주변에 뭔가 걸릴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아빠가 정신이 든 작은아빠에게 너 한 번만 자전거 타고 해롱해롱 대다가 그 도랑에 빠지면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라며 몇 번이나 불호령을 내렸지만 그 뒤에도 작은아빠는 도랑에 자주 빠졌고, 그런 작은아빠로 인해 우리 부모님과 작은엄마의 근심은 깊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빠가 기가 막힌 것을 생각해냈는데요. 엄청 큰 팻말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의, 도랑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바람. 특히 내 동생 김동수는 더욱 주의바람. 한 번만 더 빠지면 안 꺼내주겠음. 뭐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요. 아주 빨간색 글씨로 큼지막하게 적어서 세워뒀어요. 그 팻말을 보며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끔 들어오는 외지인들이 신기한지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며 박장대소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도랑 팻말을 보러 외지인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아니 여기가 라스베가스인가? 어딘가 있는 그 유명한 사인 간판도 아니고 도랑 앞에 있는 커다란 팻말이 사진 찍는 명소가 되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 동네 슈퍼 아줌마는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며 작은아빠에게 가끔 막걸리를 공짜로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그 슈퍼에 득달같이 달려가서는 어이 김씨 아줌마, 내 동생한테 물어보니 아줌마가 내 동생한테 막걸리 공짜로 준다고 하던데 한 번만 더 주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둘라니까. 라며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하긴 통한 것인지 그 뒤에는 작은아빠가 더 이상 도랑에 빠지는 일이 없었어요. 다만 어느 날 팻말을 빼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와서는 형님, 이건 고만 좀 치웁시다. 라며 멋쩍은 표정으로 말을 했지만 너 그거 당장 그대로 세워둬. 안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크게 뽑아서 그 옆에 더 크게 걸어둘라니까. 아빠가 작은아빠에게 화까지 내면서 말을 했고, 그런 아빠의 상화에 결국 작은아빠가 도랑 옆에 팻말을 다시 꽂아주기까지 했어요. 그 뒤부터 작은아빠는 아무리 취해도 저 멀리서 팻말을 보고는 조심조심 자전거를 타고는 무사히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작은아빠는 여전히 농사는 뒷전이었는데요. 그랬기에 그 농사를 우리 부모님과 저, 그리고 작은엄마가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아빠와는 달리 작은엄마는 참 억척 같은 분이셔서 홀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랬던 작은엄마는 우리 부모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형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아주버님 큰일 났어요. 라며 아주 수시로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농사 스케줄을 잡기 전에 우선 작은엄마 농사 스케줄을 잡고 항상 작은엄마 농사를 도와준 뒤 우리 것을 시작하곤 했어요. 우리는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사이 작은아빠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는데, 그날 작은아빠를 작은엄마와 제가 병원에 입원시키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작은엄마, 작은아빠가 저렇게 속 썩히는데 왜 이혼할 생각을 안 했어? 작은엄마에게 넌지시 물었는데 그 순간 작은엄마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작은엄마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 작은엄마가 젊었을 때 참 예뻤어요. 그래서 작은아빠와 작은엄마가 결혼하던 그 시절 사람들이 예쁘면 얼굴값 한다고 하는데 얼굴값 좀 하겠네? 라는 말을 참 많이들 했었다고 하는데 작은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은아빠가 정말 속을 많이 썩혔음에도 항상 한결같이 작은아빠를 챙겼으니까요.
그날 그렇게 작은 엄마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는데 어느새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작은 엄마의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어요. 그런 작은 엄마에게 그냥 확 이혼하고 작은 엄마 인생 살았어야지. 요즘 같았으면 바로 이혼했을 텐데. 제가 다시 말을 했지만 그 순간 작은 엄마가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을 닦으며 그럴 수가 없었다. 네 작은 아빠가 지금은 저렇게 되었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 우리한테 애가 하나만 있었어도 저리 되진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하던 작은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게 작은 엄마 잘못은 아니잖아. 아빠 말로는 아무래도 작은 아빠 몸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던데. 제가 다시 말을 했지만 누구 잘못인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애가 안 생긴다는 게 마음 아픈 것 뿐이지. 작은 엄마가 안타까운 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엄마가 정말 놀랄만한 말을 해줬는데요. 사람들이 나보고 왜 그리 사냐고 다들 뭐라고 하긴 했다. 어떤 사람은 재혼자리를 알아봐 주기까지 했고. 작은 엄마가 잠시 말을 멈췄는데요. 진짜? 그럼 그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지 그랬어. 그럼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안타까운 듯이 말을 했는데 그때 저는 진심이었어요. 항상 고생만 하는 작은 엄마가 참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말을 듣던 작은 엄마가 근데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다. 왠지 아니? 네 작은 아빠가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잘했거든. 내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그 오빠가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었어. 사업한다 뭐한다 그러면서 친정 재산을 야금야금 빼갔는데 나중에는 친정엄마가 혼자 살던 친정집까지 날아가게 생겼더구나.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근데 네 작은 아빠가 우리 친정엄마를 그렇게 잘 챙길 수가 없었어. 우리도 없는 살림에 네 작은 아빠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매달 조금씩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정도였어. 그랬으니 우리 엄마가 나보다도 네 작은 아빠를 더 좋아했었단다. 그 뒤로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한동안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살뜰히 챙겼어. 네 작은 아빠가 비록 지금은 저렇게 되었지만 참 착한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작은 아빠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제 나까지 가면 우리 딸 혼자니까 자네가 우리 딸 좀 잘 챙겨주게나.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네. 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지 작은 엄마가 하던 말을 잠시 멈췄는데요. 그랬는데 내가 네 작은 아빠를 어떻게 나 몰라라 하고 떠나겠니? 그리고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 내 가족이 다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니? 우리 오빠보다 더 오빠 같은 우리 아주버님과 친언니 같은 형님이 여기에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아주버님과 형님이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고 다 챙겨주셨단다. 내겐 정말 소중한 가족이란다. 내 가족이라고는 그분들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떠나서 살 수가 있겠니? 네 작은 아빠가 그러고 다녀서 힘든 것보다 그분들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더 컸기에 나는 다 참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작은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더구나. 작은 엄마가 저에게 당부까지 했어요. 그런 작은 엄마의 말을 들으니 작은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작은 아빠가 퇴원을 해서 돌아왔고 치료를 받은 뒤로 많이 좋아진 듯 했는데요. 그 뒤로는 건강이 걱정이 되었는지 옛날같이 취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일도 없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간이 좋지 않았던 작은 아빠가 결국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빠의 충격이 어마어마한 듯 했는데요. 몇 날 며칠을 눈물만 흘리셨는데 작은 엄마도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인지 종일 누워만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작은 엄마에게 재수씨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야죠. 동생 옷이랑 짐이랑 정리합시다. 라며 말을 꺼냈고 그 다음날 우리 부모님과 제가 작은 엄마 집에 가서 작은 아빠의 옷가지와 짐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우리는 작은 아빠의 옷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기적이 아니었나 싶네요. 작은 엄마가 작은 아빠가 입던 낡은 점퍼를 들어서 큰 비닐봉투에 담으면서 주머니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종이 쪼가리를 발견한 작은 엄마가 이건 뭐야? 라며 뭔가를 집어들었는데요. 아유, 그 와중에 복권을 다 샀었네.
생전 이런 거 사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 걸 샀을까요? 작은엄마가 별일이라는 표정으로 그 복권을 구겨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아빠가 복권이요? 라고 묻고는 작은엄마가 구겨버린 복권을 건네받았는데 그런 아빠를 보며 에이,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당첨됐으면 벌써 난리를 쳤겠죠. 그냥 뒀겠어요. 작은엄마가 그냥 버리라고 했고 그렇지요. 이눈 팔자에 복권은 무슨 복권이겠습니까? 라며 말을 하고 아빠가 복권을 휴지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우리 엄마가 그 복권을 저에게 주면서 그래도 작은 아빠가 남긴 유품인데 네가 한번 맞춰보거라. 혹시 아니? 라며 제게 던졌어요. 하지만 엄마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는데요. 제가 복권을 집어들고는 핸드폰으로 날짜와 번호를 확인해 봤는데 이상하게 얼추 맞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엄마? 엄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 말이 뚝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제 말을 듣던 엄마가 뭘 그럴 리가 없어. 빨리 작은아빠 유품 정리나 해. 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 복권 말이야. 당첨된 것 같은데? 당첨? 5,000원? 그래 더 가져. 그리고 빨리 정리나 해. 엄마는 계속 제 말을 무시한 채 정리 중이었어요. 엄마? 진짜 나 이거 가져도 돼? 작은엄마, 작은아빠가 대형 사고 친 것 같아. 제가 작은엄마를 보며 말을 했어요. 제 말에 작은엄마가 뭐? 네 작은아빠가 뭔 사고를 쳐? 놀라서 물었는데요. 작은엄마, 먼저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엄마 아빠도 심장 꽉 붙들어매. 이제 작은엄마 인생 끝났어. 작은엄마 좋아하는 소고기 이제 평생토록 맨날 먹을 수 있어. 그것도 1등급 한우로만. 제가 흥분한 채 말을 했는데요. 그게 뭔 소리야? 라며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1등이야? 설마 너 지금 뻥 치는 거지? 엄마가 물었고 엄마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나 가져도 돼? 나 이거 가지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 줄게. 그동안 키워줘서 정말 고마웠어. 작은엄마도 그동안 고마웠어. 그럼 나는 이만 사라져 줄게. 라며 제가 복권을 주섬주섬 주머니에 집어 넣었는데요. 엄마가 아빠를 보며 여보! 유진이 저거 잡아! 유진이 꼭 붙들고 있어봐! 그렇게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붙들려 있었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작은엄마가 제 주머니를 뒤졌는데요. 그렇게 복권을 꺼내서는 엄마에게 주었는데 엄마가 제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더니 번호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동서, 내 볼 좀 꼬집어봐. 이거 꿈 아니지? 대한민국 만세! 엄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렇게 작은엄마도 아빠와 같이 번호를 확인하더니 작은엄마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그런 작은엄마를 보며 아빠가 재수씨 괜찮아요? 라고 묻더니 저를 보며 유진아, 너 빨리 가서 물 한 잔만 가지고 와. 얼른! 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찬물을 한 컵 들이킨 작은엄마가 이 사람이 평생토록 고생만 시키더니 마지막 가면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고 가나 봅니다. 작은엄마가 울먹이며 말을 했는데 동서, 우리한테가 아니라 동서한테 주고 가는 거지. 이 복권 서방님이 산 거니까 동서 거지. 동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렇게 잘 살아줘서 항상 고마웠는데 드디어 우리 동서한테도 해 뜰 날이 오는구만. 엄마가 작은엄마를 꼭 안아주며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을 듣던 작은엄마가 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보고 항상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 거죠. 그럼 형님은 지금껏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신 거예요? 말로만 가족이라고 하신 거예요? 작은엄마가 서운하다는 목소리로 말을 했지만 동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동서 이제 이 돈으로 편히 살면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동서 힘들게 살아서 항상 마음 아팠는데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지네. 엄마가 눈물을 쏟으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작은엄마는 우리 가족 이제 고생 끝이에요. 아주버님, 형님, 우리 이제 즐겁게 살아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만 한 두 분한테 저도 은혜 갚을 날이 왔네요.
작은엄마가 활짝 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이런 미련퉁이 같은 양반아. 복권을 샀으면 맞춰볼 생각을 해야지.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래. 작은엄마는 돌아가신 작은아빠가 생각이 나는지 눈물을 쏟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이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말 내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며 작은엄마 집을 철통같이 경호하느라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올 지경이었어요. 그리고는 월요일날 모두가 서울로 상경해서 복권을 바꾸러 갔고 작은엄마가 통장에 입금된 돈을 딱 반으로 나눠서 우리 부모님에게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거절했지만 작은엄마는 절대 안 된다며 정확히 나눠 가졌고 복권을 맞춘 저도 꽤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형님, 우리도 이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녀봐요. 그 머시기 북극 하와이 말고 미국에 있는 진짜 하와이? 거기도 가봐요. 우리도 이제 좀 즐겁게 살아봐요.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과 작은엄마의 삶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평생 농사일만 하던 분들이었기에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즐기며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삼남매도 그런 부모님과 작은엄마를 적극 응원해드렸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작은엄마 집에 마실을 갔는데 엄청 비싼 화장품을 어디서 사셨다는데 두 분이서 한껏 멋을 내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두 분의 얼굴을 보며 제가 뒤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아니, 여자 강씨 두 명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얼굴은 밀가루를 뒤집어 썼는지 얼굴이 새하얀 데다가 입술은 새빨간 립스틱을 칠했는데 마치 흰색 도화지에 빨간색 크레파스를 칠해놓은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에이구머니나 얼굴에 도대체 뭔 짓들을 한 거야? 라며 아빠가 경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왜요? 우리가 평생 농사만 짓다 보니 얼굴이 너무 까맣다고 해서 화장 한번 해본 건데 엄마가 울상을 지었고 당장 지우지 못해? 꿈에 나올까봐 무섭다. 아빠가 소리를 지르며 막내야, 네 엄마랑 작은엄마 사진 좀 찍어봐라. 이거 네 형이랑 누나한테 보내줘야겠다. 아니다. 우리 동네 노인정에 딱 붙여놓으면 다들 좋아하겠구만. 이라며 두 분을 놀렸어요. 그 말에 엄마와 작은엄마가 씩씩거리며 화장을 지우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두 분이 정말 환상의 콤비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아빠가 난생 처음으로 좀 비싼 자동차를 사셨어요. 저와 같이 자동차를 보러 갔는데 자동차를 보는 내내 아빠는 같은 질문만 했어요. 막내야, 이 차가 네 큰아빠가 타던 차보다 좋은 차냐? 라고 말이죠. 평생을 큰아빠에게 당하고 살았으니 아무래도 한이 맺힌 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빠는 큰아빠가 타던 자동차보다 좋은 자동차를 샀고 그 좋은 자동차에 엄마와 작은엄마를 태우고 동네를 몇 바퀴씩 돌기도 했고 그러다가 지겨워지면 읍내로 마시를 나가기도 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세 분이서 무슨 세트도 아니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삶은 정말 많이 나아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들었던 것인지 큰아빠 부부가 급히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딱 세워져 있던 아빠 차를 보며 안색이 창백해졌는데요. 저거 네 차냐? 큰아빠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네, 이번에 큰 돈이 생겨서 샀습니다. 더 좋은 차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시골에서 굳이 그런 차가 필요할까 싶어서요. 아빠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 말 들어보니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큰아빠가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고 아, 네. 상수 유품 정리하다 보니 그 유품 안에서 복권이 나왔지 않겠어요? 그냥 버릴까 하다 맞춰보니 1등이더라고요. 그때 그거 보고 심장이 어찌나 떨리든지 지금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재수씨가 당첨금 반을 뚝 떼줬어요. 아빠는 그때가 다시 생각나는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뭐야? 왜 니들끼리만 나눠가져? 나도 상수 형인데. 그 순간 큰아빠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항상 큰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그날도 우기면 얼마라도 받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생각해봐라. 나도 상수형인데 당연히 지분이 있는 거지. 근데 나한텐 입 딱 다물고 니들끼리만 헤쳐먹어? 니들이 인간이냐?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 큰아빠를 보며 제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또다시 큰아빠에게 휘둘릴까봐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아빠의 말을 듣던 아빠가 형님, 사람이 살면서 말이요.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있어. 형님이 아버지 재산 탈탈 다 털어가 놓고
아버지 제사 한번 참석한 적 있어? 그나마 남아있던 얼마 되지도 않는 아버지 집마저 처분해 갔으면 가서 조용히 사시오. 지금 어디 와서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는 거요?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아빠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빠의 말에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변호사 고용할 테니 한번 법적으로 싸워보자꾸나. 집안 풍비박산 한번 내보자꾸나. 저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님이 아주 좋아하겠구만. 큰아빠가 큰 소리로 말을 하며 아빠의 눈치를 봤지만 형님, 전에는 내가 그냥 다 참았는데 이제부터는 절대 안 참겠소. 이게 변호사 고용한다고 해결될 일이요? 추하니까 그만 억지 부리고 올라가서. 아빠가 큰아빠를 있는 힘껏 째려보며 말을 했어요. 동생, 그러지 말고 나도 조금만 나눠줌세. 어차피 공짜로 생긴 돈인데 그 정도는 나눠줄 수 있지 않나? 지금 내가 사업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은혜는 잊지 않고 살겠네 라며 부탁을 했지만 됐소이다. 우리는 지금 재수씨 좋아하는 소고기 먹으러 가야 하니까 그만 올라가요. 우리 많이 바쁘거든요. 라고 말을 하던 아빠가 다시 저를 보며 유준아, 네 작은 엄마한테 연락해서 저번에 서울 백화점 가서 산 옷 입고 나오시라고 해라. 오늘 우리 멋진 데 가서 고기 좀 썰어보자 라며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동생, 그러지 말고 나 좀 살려주게나. 지금 우리 가게 망하기 직전이야. 사실은 우리 처남이 똘똘해서 격리를 막 끊었는데 홀라당 챙겨서 해외로 날라서 지금 난리가 났어. 우리 가게 망하면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쫓아오고 난리 날 건데 서로 골치 아파지니까 좀 도와주게나. 큰아빠가 다시 부탁을 했지만 빚쟁이들이 여긴 왜 와요?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린 그냥 경찰 부를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오. 그리고 우리 곧 하와이 갈 거라 집을 좀 오래 비울 텐데 알아서 하시구려 라고 말을 하며 큰아빠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쳐버렸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아빠도 그동안 쌓인 게 참 많았구나 싶었는데요. 아빠는 절대 큰아빠를 도와주지 않았고 다급해진 큰엄마 큰아빠가 아빠 몰래 작은엄마를 찾아가서 재수씨 어차피 물려줄 자식도 없고 돈도 많은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지금 정말 다급해서 그럽니다. 라고 거의 빌다시피 했다는데요. 아이고 어쩌죠? 저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작은엄마가 대답을 했다는데요. 동서, 그 복권 당첨된 거 있잖아. 그 돈 조금만 보태주면 될 것 같은데 부탁 좀 할게. 그리고 그동안 내가 동서한테 서운하게 한 건 정말 미안해. 큰엄마가 말을 했다는데요. 저 진짜 돈이 없어요. 제 거는 우리 아주버님이 다 관리하셔서 저는 그냥 돈 타서 쓰고 있어요. 제가 워낙 아는 것이 없고 해서 아주버님이 관리해주고 있으시거든요. 그냥 은행에 제일 안전하다고 절대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하셔서 은행에 있긴 한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대답을 했다네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혹시 몰라 우리 아빠가 작은 엄마에게 연습시킨 말이기도 했어요. 돈 있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쫓아올까봐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주버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빠 말을 정말 잘 들었던 작은 엄마는 정말이지 아빠가 시키는 대로 말을 했다는데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큰아빠 부부가 작은 엄마를 보며 인정머리 없는 것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며 소리소리를 지르며 갔다고 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큰아빠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큰아빠 부부가 다시 고향에 내려왔는데요. 이번에는 무슨 보험 가입 신청서 같은 것을 들고 와서는 네 형수가 얼마 전부터 보험 일을 시작했는데 이거 하나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라며 아빠에게 물었다는데 우리가 보험이 뭐가 필요해요? 돈도 많은데 아프면 내 돈 가지고 병원 가면 되지.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해버렸어요. 작은 엄마에게도 찾아갔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주버님이 알아서 해서요. 라는 말만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큰아빠 부부가 우리 부모님과 작은 엄마에게 할 말 못할 말을 잔뜩 하며 씩씩거리며 올라갔는데요. 그런 큰아빠 부부를 보며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한참 고생해야 해. 라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그 뒤 우리 부모님과 작은엄마는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맛집들을 순방하며 다니고 있는데요.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 치고는 참 순박하게 살고 있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고 말이죠. 단지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아빠는 항상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사람은 항상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